12월 달 한번 이렇게 특검로 포럼에 와서 얘기를 한번 하면 어떠냐 해서 제가 흔쾌히 승낙을 했다가 일정이 도저히 맞출 수 없어서 그러면은 연초에 아무 때라도 불러주면은 가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배님도 뵙고 많이 좀 배우고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현 상황 또 문재인 정권 또 보수파라고 생각하는 정당의 입장들 그리고 지도자의 가야 될 길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 뭐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는 형태로 편하게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뭐 형식이 없는 거죠? 편하게. 네. 그러니까 앉아서 물이나 한잔 좀 주세요. 아무튼 아까 몇 분 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탄핵을 어떻게 볼 거냐 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정의고 거기서부터 갈래들이 자꾸 갈라집니다. 보수 우파의 갈래들이.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이 탄핵은 거짓 탄핵이다. 그리고 전혀 제가 그 탄핵 정국의 자유한국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을 하고 있었고 그 최고위원 중에서도 당대표 말고 최고위원 뽑을 때 제가 표를 제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발언권이 대단히 있었고 이정현 대표가 그만 사퇴하고 그 정국을 돌파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제가 시도를 하다가 결국 이제 탄핵 저희들 출정이라는데 뭐 62명의 탄핵했는 국회의원들 제가 원내 수석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상황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뭐 내막적인 얘기를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국회의원들의 성향이나 배경이나 어떻게 추천해서 들어왔고 비례대표는 누가 어떻게 추천했고 걔는 뭐 김무성견지 뭐 정진성견지 이런 거 저는 다 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이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볼 거냐 이 문제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의문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있으면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태극기를 이제 상황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3월 1일 날 이제 파면되시고 3월 10일 날 파면되시고 사저에 오시고 11일 날 제가 뵀어요. 현지구에서 저를 포함해서 세 사람이 90분 동안 딱 정치인은 딱 그렇게 만나서 그 전날 오실 때 사저에 15명이 모였는데 세 사람이 그래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 말씀을 제가 여러 군데서 얘기했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삼성동 집에서 대통령께 이래 말씀을 드렸어요.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일을 하신 게 있느냐? 말씀이 뭐 그런 일이 전혀 없다. 그럼 자유한국당이나 홍준표에 대해서 기대를 하십니까? 기대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거 워딩 그대로입니다. 뭐 뜻이 옳다고 생각하고 깃발을 들면은 그 뜻이 옳으면은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시를 든 것이 눈이 내리면은 그 눈사람을 만들면 돌멩이 역할을 해야 될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답이에요. 전혀 다른 본인이 지금 청와대에서 어쩌면은 불법 탄핵 때가 쫓겨나왔을 테고 그 다음날 만나서 했던 말이 일반 정치인들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탈당 결심을 하고 탈당을 하는 겁니다. 뭐 두 사람한테 내가 탈당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렇고 저는 했는데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저분은 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믿음은 저는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그러면은 이 탄핵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서 어떻게 이렇게 갔느냐. 그 정치적인 상황들의 해머리가 바로 태블릿 PC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좌파들 내부에서도 굉장히 혼돈이 있었잖아요. 책임 총리제를 받을 거냐, 또 총리 추천을 야당에서, 그 당시 야당에서 하면은 받을 거냐, 그러면은 그 지나서는 하야 정국으로 갈 거냐, 그리고 그냥 탄핵으로 몰아붙일 거냐. 이 탄핵 정국에서 탄핵을 가장 크게 주장한 게 안철수입니다. 안철수가 가장 크게 주장. 나중에 문재인은 나중에 판을 읽고, 안철수 측근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가장 실수가 그거다. 자기들이 몰아붙여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좌파들이 거기에 이제 통진당 아로 세력들, 그 다음에 그 민노총, 그 다음에 정교조 300여 개의 지금 4.16 뭐 연대 시기에 300여 개의 좌파 시민단체들이 모여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동을 했잖아요. 지금 민노총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촛불의 주인이다. 은혜나라는 거 아니겠어요? 민노총이 주장하는, 쉽게 말하면 민노총이 주장하는 첫 번째 성과급 폐지를 2달 만에 문재인 정권의 성과급을 폐지합니다. 그 성과급 폐지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청년 일자리가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왜 반토막이냐? 그 당시에 환경노동위원회,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한노위에 김성태, 한정혜, 지금 홍영표, 노총 출신들이 정년 연장을 2년을 합니다. 결국은 일거리가 급속도로 늘어나지 않고 지금의 경제 성장률이 그때 이제 2.97% 뭐 3% 가까이 되는 경제 성장, 보통 경제 성장이 3% 하면 경제 전문가는 제로 성장이다 이래 보거든요. 그럼 제로 성장에 맞는 긴축을 하고 나름대로의 새로운 산업을 개발하고 가야 되잖아.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게 정년을 연장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청년들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제가 문지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오면은 국회의원들은 그것을 반대할 수가 없어요. 당론으로 정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과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청년 일자리를 막기 위해 이제 일자리 전단을 막기 위해서 만드는 게 성과급이에요. 그래서 공공기관 공기업이 95%가 이루어졌고 이제 민간기업을 넘어가는 과정인데 그거를 막아버렸잖아요. 청년 일자리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게 어떻게 어디까지 연계되느냐? 청년 일자리를 반토막 내니까 문재인 정권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 청년들이 들고 일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공무원 17만 4천 명이 권력지척을 공무원을 늘리는 겁니다. 17만 4천 명이 30년, 공무원 기간 30년을 잡으면 330조 들어갑니다. 한 가구당 4천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문재인 정권은 그냥 민노총이 주장하는 성과급 폐지, 민노총이 제1 요구했던 게 성과급 폐지예요. 그걸 받아들면서 성과급 폐지하면서 청년 일자리를 할 도리가 없으니까 공무원 17만 4천 명으로 제가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공무원이 작지 않다. 독일에 비해서 인구가 우리가 반보다 좀 넘지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무원 숫자 일본에 비해서도 많고 우리가 많다. 이제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촛불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경제 문제 내가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분명하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분은 저보고 뭐 탈당을 해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성품이 아니에요. 그 마디가 다예요. 그 말이. 저는 제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왔거든요. 저는 상임위원장이 결정도 있었고 제가 초선 환노위 간사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 노동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제일 잘한 게 노동개혁이에요. 소위 말하는 대목군 노동자들 단체를 없애버렸잖아요. 전임자라는 제도를.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제일 잘한 게 공무원 연금 개혁도 제가 했지 않습니까? 간사로. 그 세월호 문제도 제가 간사했거든요. 그때 상황을 보니까 야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 거짓이 산을 이룬 정도가 아니고 대단한 음모가 안에 숨어 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지만 이 40년간의 이 소위 말하는 좌파 반미주의자들
또 친북주의자들의 모양들이 이 광우병 때 한번 시도를 하다가 정권 이명박 정권들과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이것이 왔구나. 근데 그게 스모킹건이 바로 태블릿 PC입니다. 태블릿 PC 안에 내용이 깡통이에요. 그리고 제가 방송통신위원회도 있었잖아요. 태블릿 PC에 여러 가지 업무점이 많아요. 입수경이 뭐 그거는 그냥 훔친 거잖아요. 훔친 거. 자, 검찰이 이 부분에 조사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아무런 진행은 안 하잖아요. 그다음 안에 태블릿 PC 안에 보면은 이거 최순실 거다. 이래가지고 최순실의 셀카가 얼마나 많은 농객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나중에 포렌식에서 다 국가수에 포렌식 조사를 해보니까 손이 2개 다 있는 거예요. 셀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순실이가 드레스덴 연설문 같은 중요한 연설문을 직접 청와대에서 받아가지고 그 수정하는 것이 고영태 말대로 그게 침이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고영태 대한민국의 제1인자가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 아니고 최순실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드레스덴 연설문은 지금 그 최순실 태블릿 PC는 호칭 기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알려진 내용들인데, 그러면은 그 거짓들이 준비를, 그들도 완벽한 준비를 하지는 못했어요. 단지 하나, 새가, 굉장히 일률적인 어떤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양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2016년 10월 1일 연설이 대단히 영향을 미쳤다. 10월 1일 국군의 날에 김정은 이북 북한 괴뢰 정권 지도부하고 북한 주민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을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거기 태영아 공사가 이제 넘어오고 막 그런 상황에 선언을 하면서 참수부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참수부대. 그래서 그런 상황적이 있어서 김정은이 극도의 신변이 불안한 상태. 그거하고 지금 이 최순실 건하고가 이렇게 엮여가면서 대대적인 좌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민주노총은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은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행간에 억압을 해요. 정교조는 이게 법의 노조로 만들어버리고 통진당 해산시켜버렸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참수부대 창설 문제가 나오고 개성공단을 철수하고 국정교과서를 도저히 역사가 안 된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뭐 이런 상황들이 봤을 때는 이제 좌파들은 한판 싸움을 하지 않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지 않으면은 또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세우는 사람이 정권을 잡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좌파는 그게 소멸된다. 거기에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촛불의 상황보다는 2단계 촛불 단계가 이제는 정치 투쟁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럼 그들이 말하는 촛불 혁명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지금의 관점이에요. 지금 보수 우파 많은 분들의 여기서부터 갈래가 갈라지는 겁니다. 저는 촛불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혁명을 한 거예요. 그들은 혁명을 한 건 맞습니다. 촛불 혁명을 했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한민국에 반하는 반대한민국 혁명을 한 겁니다. 반자유민주주의 혁명. 그러면 뭡니까? 그것은 쿠데타예요. 헌법을 사회주의로 바꾸지 않은 상태, 민중민주주의 헌법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헌법 안에서는 촛불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을 한 거고 그들은 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쿠데타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지금의 이제 민중당, 통진당 아로 세력들하고 그리고 거기에 광화문 그 당시에 촛불 현장을 보면은 이석기 석방하라 청년동맹 성명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촛불이 답이다. 자본주의가 아니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이런 구호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그 해방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방송 언론에 안 나왔어요. 그럼 왜 방송 언론들이 저렇게 바뀌었느냐? 이 부분은 대단히 예민한 문제라서 제가 여기에 얘기할 수 있는지만, 뭐 조선일보는 아무튼 송희경 편집국장의 문제가 있고, 제가 조선일보 송희경 편집국장 그 다음에 사주의 문제까지로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신문 방송들하고 타협을 못한 거예요. 자, 그렇게 중앙일보는 아시다시피 홍석현 회장의 또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 동아는 그 당시 종편 3사가 있었어요. 종편 3사하고 MBN까지 해가지고 종편 심사를 했던 상황이라서 거기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각자가 이 촛불의 힘에 의해서 혹은 이게 반자유민주주의다, 뭐 반최순실의 문제, 이거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니고, 소위 말해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사적인 감정들이 되게 많았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이 탄핵 정국을 그대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촛불 쿠데타를 통한 권력 찬탈이다. 그 대한애국당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저는 그 얘기를 하고, 1년 반에 했던 얘기나 지금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누구도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것은 권력 찬탈한 거예요. 권력 찬탈 세력을 문재인 대통령 저는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 인정을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야 저건 말이지 어쨌든 대통령 선거를 했고 최순실이하고 뭐 보니까 뭐 돈도 무고 갖고 이렇다고 하는데 지금 뭐 1년 지금 오늘이 감옥 가신 지 664일째예요. 지금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데 다 진실이 거의 다 밝혀지잖아요. 아니 돈을 준 사람도 없고 돈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묵시적 청탁이라 가지고 이재용이와 같이 앉아 있었는데 이재용이가 말을 안 해도 대통령이 다 알고 처리해 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법치국가의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권력 찬탈한 세력, 이제 촛불 쿠데타한 세력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대한민국 반자유민주주의 행위를 하고 권력을 찬탈하면 불이잖아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많은 과정, WPC뿐만이 아니고 최순실의 과정, 고영태의 과정, 이 많은 과정들이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투쟁은 뭐냐? 거짓과 불의의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을 이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는 나라로 놔둘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 거짓을 몰아내고 진실된 나라, 또 불의를 몰아내고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만들 거냐고 해서 제가 우리 대한애국당은 투쟁 선언을 한 게 진실과 정의의 투쟁을 하겠다. 그래서 이 대한애국당과 같이 하는 이 태극기의 투쟁은 진실과 정의의 투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이고 이 투쟁 대상은 악이다. 이렇게 분리를 확실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이 권력 찬탈 세력에 동조했는 소위 말하는 탄핵 세력들을 어떻게 할 거냐. 탄핵 주동세, 저희들 말하는 탄핵 주적들 62명. 그래서 62명에 대한 그 당시에 판단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촛불에 가서 배우작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탄핵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를 분명하게 합니다. 특검 문제는 청와대에서 요청이 되는 거예요. 특검은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 이름은 그러면 아주 민정수석이 후배됩니다. 도저히 이영렬 지금 본부장, 여기네 특별본부의 사항들이 압수수색도 오고 공격도 오고 언론 방송 공격도 오는데 대통령이 잘못한 거 있어야지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아무런 판단도 없고 준비도 못하고 뭔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게 몰아보니까 이거는 시간을 가지고 대비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특검 요청을 국회에다 요청을 합니다. 직접. 그래서 우리가 특검을 받을 수밖에. 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지도부에 있었으니까 내용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특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상황들을 그러면 이제 그걸 더 넘어가면 그러면 도저히 이 탄핵 찬성 이 새누리당의 탄핵 찬성 세력만 없었으면은 탄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주동했던 탄핵.
그러니까 유승민은 어떻게 했느냐? 김무성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3일 탄핵 소추 의결 3일 전에 우리 그때 소위 말하는 구인들이 모여가지고 모든 정권을 김무성한테 다 주고 탄핵만 맞자. 비대위원장 하면 비대위원장. 그럼 모든 당 지도부하고 친박들 제2선으로 다 후퇴한다. 이렇게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김무성을 만나서 자, 이 모든 것을 당신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혁신도하고 개혁되라. 친박들 다 2선만들 하나. 탄핵은 안 된다. 이것만 막아라. 그런데 그거를 수용을 안 했어요. 김무성이. 그래서 내가 요즘 김무성 의원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말하는 입 좀 다물어라. 왜? 그때 그것만 수용했어도 탄핵은 맞고 나름대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소위 제가 말하는 김무성, 유승민, 김성태, 권선동은 형법재판관에서 울면서 탄핵해야 된다고. 김성태는 인간적으로 안민석이하고 붙어가지고 청문회 위원장 맡아가지고 그가 했는 여러 가지 막말이나 그 비인간적, 비도덕적 그런 짓들을 도저히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홍준표는 왜 그러냐. 우리가 1심을 놔놓고 그렇게 많은 보수의 사람들이 그쪽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1심 선고 끝나고 대통령을 좀 출당시키도 해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1심 재판부 하다가 어떤 시그널을 주느냐, 출당을 시키면. 이제는 우리 보수 정당도 박근혜에 대해서 관심 없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그거는 인간적으로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래서 1심 선고 끝나고 그때 당의 전체 의견을 모아서 출당을 하든 뭘 해야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홍준표 대표는 그렇게 무리수를 떠가지고 이 상황까지 왔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무리수를 떠서. 결국은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가야 되고 대통령 후보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당권을 쥐고 또 김무성 일파들을 들고 돌았잖아요. 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러면은 아예 갈라서면 딱 갈라서서 색깔을 내가 홍준표 대표는 제가 아쉬운 건 뭐냐. 그렇게 이제 뭐 자기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면은 그냥 좋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 재판에 문제가 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재판을, 공정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대선 때 약속을 했잖아요. 그걸 뒤집어 버렸잖아요. 지도자는 자기가 했는 말을 뒤집을 때는 자기의 목숨같이 중요시해야 되잖아요. 이 말을 오늘 했다 내일 뒤집고 내일 했다 모레 뒤집고 뭐 계속 말이 바뀌면은 보수의 품격이라는 건 뭡니까? 보수는 조금은 부족한지 보이지만은 이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말도 지키고 사회의 관례도 지키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보수를 보고 왜 보수는 이러냐 근데 보수는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듯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듯이 가정의 윤리도 지키고 사회의 윤리도 지키고 인간간의 관계도 지키는 것이 보수 아닙니까? 그런데 보수 정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매일 말 바꾸기를 하고 막말을 막 쏟아내면은 그게 되겠냐고요. 저도 엄청난 음해를 받고 저는 매일 음해를 받아도 제가 한 번이라도 어떤 태극기 집회가 문제가 있다. 어떤 시민단체가 문제가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도 그분들을 비판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보수의 자존심도 지키고 대한민국의 정체성도 지키면서 보수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냐. 뭐 그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다시 넘어가면은 자 그러면은 이 정권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보는 정권은 권력 참탈 세력인데 이제 고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도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래서 추미애가 의원들 한 7명 들고 가서 만난 사람 저는 1시간 반 동안 혼자서 1시간 반을 만났어요. 두 사람을. 국무성도 한반도 책임자 두 사람을 1시간 반을 만났어요.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공개하지 못하는 말까지 다 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2년만 김정은을 쏴라. 그러면은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 하나는 김정은을 잡고 두 번째는 한국 내의 친북, 종북, 반미주의자를 잡을 수 있다.
안에 내용들은 자기는 오늘 말 안 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아서 이제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미국 정부의 고민은 이거 아닙니까? 아무튼 투표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거 아니냐. 외교적인 수사로 얘기하면은 그 또한 정부로 인정하고 이 정통성, 리지머시 정통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정당은 그렇게 얘기를 하도 우리 대한민국당이 정당이잖아요. 시민단체하고 다르다고. 정당은 또 다른 체제의 생각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념도 얘기할 수 있고 우리 강령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뭐 제가 미국 해리슨 대사 만나서도 얘기를 했고 미국의 NSC나 국무성 만나서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불법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을 해가지고 그 분위기에서 대통령 선거를 해서 정권을 잡으면 그거 다 인정하냐? 인정하냐?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의 목소리를 귀를 좀 기울여 봐라. 제가 10월 1일에서 10월 6일, 6일간 갔다 왔잖아요. 뭐 그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미국 정부에다 전달했고 그 많은 미국 정부가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한국의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대한애국당이 지금 가는 길은 분명한 우리 당의 강령, 당헌 당규에 따라서 가고 있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야당은 여당의 좌파들은 저 왼쪽에 민중당, 그 다음에 정의당, 민평당, 바미당,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다 있어요. 이렇게 다. 이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보고, 야, 너가 좀 당 해체하고 우리한테 들어와 소리 하는 거 보셨어요? 민중당 보고 그런 얘기 하나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꼭 대한애국당은 좀 같이 해가지고 좀 하면 안 되냐고 계속 그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총선은 여소야대를 만들어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어길 수는 없어요.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라. 그 다음 대통령 후보나 단일 후보를 만들어서 정권을 다시 가져와라. 이거는 국민의 명령이다. 저는 벌써 선언했죠. 그 명령을 따른다. 단지 하나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안 된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제가 어떤 모임에 갔던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자기 인적 쇄신보다는 이 뭔가 자유한국당의 가치를 먼저 좀 만들어 놨대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가치는 박정희 대통령 공화당 때부터 그 가치의 보수 우파 안보정당 반공 그 다음에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이 가치가 쭉 내려왔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뿐만이 아니고 국정원정 3사람,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장차관 100여 명, 그죠? 전직 대통령 2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함을 간 거예요. 그러다가 자살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살한 사람이 이재수 사령관 외에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다 인정하고 그냥 가는 것이 맞느냐. 누군가는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정국을 만든 책임이 국회의원들한테 있잖아요. 국회의원들한테.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다 좀 그만두자. 조원진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조원진은 뭘 잘못했냐? 대통령 못 지킨 죄가 있는, 대통령 못 지켰다는 거, 자유민주주의를 못 지킨 죄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그 당시에 투쟁을 하고 싸우더라도,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자, 3선 이상 전부 다 정기은퇴하자. 그러고 길을 열어주자. 왜? 이 탄핵 정국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지 않고 다음 총선은 못 치릅니다. 다음 총선에 대한애국당을 압박한다고 지금 압박이 되겠습니까? 매달 당원이 10,000명에서 15,000명이 늘어나고 서울역 집회가 이렇게 불어나는데 전국을 한번 보십시오. 눈물 흘리면서 입당 원서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줄 서가지고 있는데 서명운동을 전국에서 우리가 120개 중에서 100군데 서명운동을 하고 있어요. 104차, 103차 태극기 집회를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주도 쉬지 않고
태극기 집회를 103차까지 하고 있는 정당이 대한애국당이다. 그럼 대한애국당이 지난주에 한 4만 명 모였어요. 그럼 4만 명 모였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그전에는 25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제 차량 한 대 더 붙여가 다 토탈 돈 들어가는 게 500만 원입니다. 그럼 얼마나 무서운 조직입니까? 이 조직이. 자기들이 돈 다 내고 자기들이 현수막 만들고 자기들이 밥 사오고 자기들이 새벽부터 밥 먹고 와가지고 새벽 5시 반에 경남 거제에서 출발하면은 그 다음날 새벽 1시 반에 도착합니다. 그런데도 숫자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대한애국당이라는 당이 그렇게 쉽게 없앤다고 없애줄 수 있는 당이 아니다. 이것은 한 번도 우리가 해보지 못한 아스팔트 정당을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고 자립적이고 자생적이고 독립적인 정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주원진이 잘나서 그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의 당원은 95%가 박근혜 정부 때도 박근혜 대통령 대표 때도 당에 안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95%가 정당을 처음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돈 다 내가 하는 정당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수준이 거의 대졸 이상이 60%의 수준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럼 이 자생적인 정당, 전 세계에 유일하게 지금 보수 우파가, 그것도 대한민국의 건국 70년 동안에 보수 우파가 아스팔트 나와가지고 자생적으로 자기 돈으로 움직이는 정당이, 그것도 매달 10,000에서 15,000명이 자생적 당원이 늘어나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래서 좀 무서운 거예요. 그분들의 애국심이나 애당심이 대단히 무섭습니다. 이것은 이 흐름은 누구도 못 막는다. 이 흐름은. 그래서 이제 제일 고민하는 게, 야, 대한애국당이 저기 너무 강하니까 도대체 자유한국당하고 대한애국당하고 수도권은 다 죽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인적 쇄신을 통하고 국회의원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잖아요. 뭐 공천 끝나고 그 전에 했던 아무튼 40명, 다음 총선에는 40명 정도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싸움 붙을 거예요. 그러면 수도권이요? 뭐 여기 경기, 인천, 서울, 강원, 충청권 다 죽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도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 이것이 현실이에요. 자, 지금은 우리가 4만인데, 우리가 지금 당원, 100만 당원을 다음 총선 전까지 100만 당원을 만들고, 태극기 집회가 지금보다 5배가 늘어날 거예요. 지금 바람이 불었어요, 벌써. 각 시군별로 버스가 다 자발적인 버스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무슨 군. 그전엔 시가 나오다 이제 군 단위가 나오기 시작. 이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많은 큰 그 노도와 같은 국민들의 분노, 열정, 애국심을 막는 게 빠르냐? 그렇지 않으면은 탄핵에 주동했던 사람들이 정계를 떠나는 게 빠르냐? 이거가 핵심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탄핵 실적 플러스 홍준표 정계 떠나라.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당신들이 정계 떠나는데 떠나는데 좀 외롭다. 조은지도 같이 떠나줄게. 저는 잘못한 것도 없어요. 나도 떠날 테니까 같이 떠나자.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하는데 좀 못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기대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인적 쇄신을 못한다. 지금은 인적 쇄신을 통해서 관료 중심, 제가 얘기하는 비겁하고 용기도 없고 행동도 못하는 이 관료 중심의 체제가 아니라 한명숙이가 이정희하고 손을 잡고 100년 전당을 만들 때 19대입니다. 그때 19대 때 좌파 시민단체를 대거 국회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싸움 게임이 안 돼요. 지금 보수정당하고 그때부터 보수정당하고 상임위 가면 게임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자유한국당은 야당이에요. 그것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는 야당이에요. 독재가 뭡니까? 권력지고, 권력기관 다 졌잖아요. 검찰, 경찰, 기무사 없애면서 다 지고, 그죠? 국정원, 국세청, 권력기관이라 하는 권력기관까지 다 졌어요. 사법까지 지려고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론방송 장악 이후에 이제 포털 들어갔습니다. 포털에 네이버나 카카오에 노조가 생겼어요. 민주노총이 생긴 겁니다. 포털 장악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돈은 예산 지금 25조에서 30조가 더 거쳐요. 이거 마음대로 막 쓰는 겁니다. 그런데 방위비 지금
한 500억 차이 나요. 한미 간에. 그거 못 주겠다는 거예요. 돈은 돈은 25조가, 26조가 더 거치는데. 자, 그러면 나중에 얘기해요. 자, 권력 쥐고, 돈 쥐고, 언론 방송 장악하고, 독재에 갖출 수 있는 다 갖췄나. 나머지가 뭐냐. 장기 집권 업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독재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좌파 독재 정권이 나온 겁니다, 지금. 그것도 체제하고 역사 전쟁을 동시에 일으키면서 체제를 바꾸면서 역사를 바꾸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이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이 체제 전쟁, 역사 전쟁,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울 수가 있다고 보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의 인적 요소로 보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대거 바깥의 수혈이 필요하다. 그동안에 매여가지고 국회의원 3, 4선은 다 매입니다. 이래 매이고 저래 매이고 한 달만 조사하면요. 다 돌도고 바로 그만두는 사람이에요. 저는 조사 안 해서 머리부터 발까지 다 조사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검찰 경찰 좀 좌파들이 저 고소고발한 것도 많아요. 돈 문제는 없어요. 왜 없느냐? 아무런 뒤지도 없거든. 여기는 뭐 행진하다가 문재인 4.27 판문점 선언했을 때 이거 미친 뭐라 했고 그러다가 현송월이 왔을 때 김정은 불태우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그런 거예요, 좌파들이. 그래서 이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울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세 가지다. 사람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사람 안 바꾸고 누가 대표가 되든 누가 다음 당을 가져도 좌파 독재 정권을 물리칠 수는 없다. 우리는 그런 결론을 가집니다. 그러면 인적 쇄신이 제일 우선이다. 제가 80%라고 얘기합니다. 80%. 3선 이상들 다 물러나라. 그리고 인적 쇄신을 통해 가지고 첫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이 대한민국의 이 이념에 대해서 확실한 국가관이 있어야 된다. 그 인적 쇄신의 요소가. 두 번째는 투쟁력이 있어야 된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제 좌파는 감옥 갈 준비도 하고 싸우다가 죽을 준비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평양방송이나 노동신문에서 11번 처단하라고 했습니다. 저를. 제 방탄복 있어요. 어떤 날은 방탄복 입고 나가요. 자, 그 정도의 각오가 없이 어떻게 이 좌파 독재들하고 싸울 수 있느냐. 그냥 쉽게 이렇게 싸워가지고 될 것 같은 정권 같으면요. 벌써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했는 작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런데 언론 방송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힘들다. 저 청와대를 에워싸고 있는 게 하나는 권력기관이 있고 하나는 제일 앞에는 언론 방송이 있습니다. 이 언론 방송 벽을 뚫어야 돼요. 이 벽을 뚫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민노총하고 전면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시민단체 태극기 집회 민노총하고 전면전 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고 민노총하고 전면전 할 수 있는 새도 없다 안 돼요. 몇만 명이 저들이 10만이 모이면은 우리는 100만을 모아가지고 붙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런 준비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번에 끝내야 되는데 안일하게 인기도 없고 저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경기지사 될 때 여러분 못 보셨습니까? SBS 모 프로에 나와가지고 2달 때리잖아요. 부부가 나와가 2달 동안 쿵짝쿵짝 합니다.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것을 깨볼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전제를 하는 것은 21대 총선의 여소야대 정국은 국민의 명령이다. 그럼 그 명령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사람을 바꾸라는 거야, 사람을. 이제는 탄핵 정국에 관계됐던 탄핵 찬반을 떠나서 거기에 관계됐던 3선 의원 이상은 다 물러나고 새로운 정당다운 정당을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누가 돌아도 안 됩니다. 비대위원장 아무리 바꾸고 황교안이 당대표 하던 오세훈 당 전혀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대대적인 혁신, 개혁, 변화. 이 사람을 바꿔야지 혁신, 개혁,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정권 다시 찾아오지 못하면 다음이라도 정권 찾아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좌파들이 쉽게 정권 내놓는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싸움을 해야 된다. 그 엄청난 싸움을 할 수 있는 게 누구냐? 저희들은 비폭력 투쟁한다고 그랬잖아요.
비폭력 투쟁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손상대 교수님 계시지만 앞에 뭐 마이크 쥐고 선동하고 나가면요 100만이 움직이면 5금 부지게 돼 있어요. 그냥 막으려고 폭력할 거 무력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마지노선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쉽게 한교안이 잡으면 다음에 막 여소야대 되고 한교안 대통령 만들면 천만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좌파들 정권 20년 100년 하겠다는 거 그냥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아킬레스건을 다 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치인들을 가지고는 태극기 혁명은 고사하고 정권 교체는 고사하고 다음 21대 국회 바꾸지도 못합니다. 이 정치인을 가지고는. 그래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정당의 모습. 저는 그까지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그거는 저는 욕심이 있으면요. 저 일이 안 나옵니다. 저는 길이 정해져 있었어요.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당대표. 왜? 초선부터 재선까지 제가 탑으로 다 했어요. 모든 거를. 당직에 좋은 일을 하는 당직은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온 이유는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제 지역구 중요 당원들한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는 다 있는데 힘이 떨어진다든지 힘들면은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을 사람은 존재 한 사람밖에 없을 거다. 제가 10년간 얘기했어요. 어떻게 남자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냥 배신하고 저도 몰라요. 고개 숙이고 막 그냥 한 두세 달 잠수 타고 있다가 나오면은 하여튼 그거는 그나마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 나서면 안 됩니다. 이 정권은 이 지금 좌파 독재 정권하고의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니고 제가 얘기한 대로 가시밭길 고통의 칼날에 서는 것보다 더 힘든 싸움이 있고 거기에 앞장서는 지도자는 희생할 수밖에 없고 이 희생은 그냥 간단하게 뭐 감옥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목숨을 걸고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 사람들이 나와줘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변화를 가자. 이 판에 세대교체까지 가자. 세대교체까지 한번 가보자.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 소위 말하는 보수의 이 병폐, 부정부패, 노쇠함, 비겁함, 용기 없음, 행동하지 않는 것 이런 것도 한번 뒤집어 보자. 이 판. 이 탄핵이라는 게 그냥 역사의 하나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아프다. 보수 우파 보면 저들은 1900 5.16 혁명이 60년에 일어나가지고요. 지금 몇 년입니까? 그들이 지금 40년, 50년, 60년을 지금 싸웠잖아요. 5.16 혁명이냐 군사 쿠데타를 가지고 60년을 싸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촛불 쿠데타가 해가지고 보수 멀쩡한 대통령이 감옥 가가지고 33년을 받았는데 이거를 접고 가자?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도 아니에요. 왜?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렇게 살아온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진실이 있고 정의가 이긴다고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을 공부시키면은 그래도 좀 살 수 있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엄연히 아는 거짓 불의 세력들에게 고개 숙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가면은 역사는 우리한테 뭐라 하겠느냐. 2019년에 이 시대를 살았던 우리한테 역사는 우리를 보고 배신자고 가장 치욕스러운 삶을 살았던 보수우파 국민이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제가 개략적인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아침에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두 가지를 결정했어요. 하나는 지금 한미동맹 균열이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여러 라인들을 다 이제 해놓고 저희들이요 지금 워싱턴, 클리블랜드, 그 다음에 텍사스, 오늘은 베트남 이런 분들이 자발적인 대한애국당 지부를 만든 겁니다. 자발적으로. 역사에 이런 적도 없잖아요. 해외 교포들이 자발적으로 대한애국당 지부를 만들고 대한애국당 강령을 얘기하고 대한애국당 당가를 불러요. 이게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한애국당이 앞으로 가야 될 길하고 또 이 정부의 움직임에 자유한국당하고의 어떤 그
균형점을 어떻게 맞춰갈 거냐. 또 자유한국당의 변화, 혁신, 이 인적 쇄신 개혁을 바깥에서 계속 쪼아야 됩니다. 제 표현 그대로 하면은 절벽까지 쪼는 게 아니고 절벽에서 밑에 바위에 떨어지는 순간까지 쪼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뀌지, 안 그러면 안 바뀝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다음 총선은 완패입니다. 완패. 이 변화가 이루어져야지. 지금요 국민의 20%는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죄 없는 걸 알아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앞으로 1년 가보십시오. 훨씬 그보다 더 큰 힘들이 나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도 얘기 안 하잖아요. 이제 메시지가 나오고 뭔가 진실을 밝히고 본인이 진실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 돌풍을 못 막는 겁니다. 이 돌풍을 어떻게 황교안이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오세훈이가 막을 수 못 막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는 자유한국당이 집합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국민에 의해서 살모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제가 그랬어요. 야, 죄 없는 대통령도 잡아먹는 살모사 역할을 너가 했잖아. 그러면은 탄핵 주적 5사람 홍준표 왜 못 잡아먹냐? 잡아먹어라. 그러고 바꾸자. 그러면 반문연대 아니라 보수 대통합에 내가 앞장서겠다. 반문연대 처음에 얘기했을 때 뭔가 대단한 일인가 같이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배신자 연대 아닙니까? 결국 반문연대 주장한 게 누구예요? 김무성이고 정광훈 목사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움직였잖아요. 좀 있어 보세요. 유승민이나 김무성도 태극기 들고 나올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탄핵 이전에 위대한 지도자들이, 보수의 지도자들이, 신념을 가진 지도자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국가관을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 지도자를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지도자 한 사람을, 정치하는 몇 사람을 믿고 가는 시대는 그들이 민주주의 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태극기, 애국, 국민혁명을 해야 된다. 그것은 지도자 한두 사람이 움직이는 세대가 지나버린 겁니다. 다음 총선 1년 2개월, 3개월 남았는데 앞만 설득해 보십시오. 20%는 안 돌아옵니다. 투표를 안 하든지 안 돌아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정당, 대한민국당 합쳐서 하든 이런 상황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한민국당이 왜 저렇게 끝까지 가느냐.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탄핵의 핵심 세력, 그 다음에 인적 쇄신. 이거 해라. 대거 물갈이를 해달라. 그러면 저희들도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음 총선 전에 대한애국당,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도권은 다 죽습니다. 대한애국당이 있으면 수도권 다 죽습니다. 그럼 결국 선택은 방법 없다. 탄핵 7적 플러스 한 사람 내보낼 수밖에 없다. 그래 됩니다. 왜 그래 되느냐? 그것이 국민의 생각이에요. 제가 경북을 4일간에 걸쳐서 경북 전 지역을 군단위까지 다 돌았습니다. 서명운동하고 당원 간담회하고 다 돌았습니다. 민심이 입안이 왔어요 벌써.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 입안도 왔을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됐느냐 이 민심 입안이 온 거예요. 그럼 탄핵을 주동했던 사람들이 명분이 없잖아요. 탄핵을 안 했으면 더 큰 일이 이건 명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너 앞에 대발 텔레비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야. 그것이 뭐냐? 새로운 모습을 갖춰라. 보수 우파가 탄핵 정국을 그냥 그 보수 우파의 정치인 그대로 간다? 이것은 국민의 생각이 아닙니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는 인적 쇄신과 탄핵의 주동 세력들에 대한 심판은 총선 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어요. 저는 자신 있는 게 총선 전에 분명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왜? 이건 정치입니다. 그게 국민들이요 훨씬 더 빠르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대한애국당이 어떻게 갈 거냐 이런데 이제 태극기 집회 왜 연대 문제 우리 송 교수도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는 제가 시민단체에 욕한 게 하나도 없는 이유를 저는 왜 언젠간 다 우파로 모이는데 저를 욕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봐요. 저 사람은 국회에 가면 제대로 하겠다. 저는 그런 보는 거예요. 언젠가는 제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대한애국당의 역할이 뭡니까? 그 인재들을 국회로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세 가지 조건. 국가에 대한 확실한 국가관, 투쟁력,
그 다음에 청렴성, 젊음도 들어갑니다. 젊고 청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외부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국회에 연결을 해줘야 돼. 지금 시민단체들 뭐 이렇게 해도 마해봐야 5명. 이렇게 우리도 대대적으로 좌파가 새로운 정권을 잡으려고 했던 그거를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된다. 대대적으로 외부 수요를 넣어야 된다. 국회에. 제가 인적 쇄신을 하면 외부 수요를 넣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극기 집회 연대는 저는 이래 봐요. 제가 태극기 집회, 어떤 태극기 집회도 제가 입을 말을 안 하는 이유고 평가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 대한애국당만큼 커져야 된다. 모든 태극기 집회가. 그것은 대단히 깨끗해야 된다. 태극기 집회가, 왜? 우리 정당은요, 저는 개인 돈을 한 푼도 안 씁니다. 저 미국 갔을 때 350만 저 개인 돈 썼어요. 당의 돈을 한 푼도 안 써요. 다 개인 돈 씁니다. 왜냐? 정당을 죽이지 못한, 정당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정당은 공식적인 후원금을 거둘 수 있고, 당비를 거둘 수 있고, 당원을 모집할 수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돼요. 돈 문제만 없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정당, 시민단체 계좌 주도식, 정당 후원에 뭐 당비 계좌 못 칩니다. 그거는 민주주의를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당을 개설한 이유도 그 당시에 막 서명대, 태극기 집회하고 뭐 우리 안에서도, 지도부 안에서도 논쟁이 있었어요. 창당할 때. 자, 우리도 돈통을 걷어야 되는 거 아니냐. 끝까지 막은 게 있어요. 돈통하면 안 된다. 이것은 정당으로 갈 수 없는 길이고, 그거는 다 죽는다. 그래서 대한애국당은 제가 그랬어요. 오늘이라도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오던 선관위 같은, 선관위 벌써 2번을 조사했잖아요. 조사하고 먼저 우리 내역을 다 보고. 누가 들어와도 대한애국당의 돈 문제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돌아가서 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정당을 만들기까지 대단히 힘들지. 이제는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인재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인재들이 들어오고, 또 우리의 진정성을, 이제 송 교수님 계시고, 우리 선배님들 계시니까, 진정성을 알려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 작업에 들어가보자. 그래서 국회에 이 새로운 인물들을 대거 진출을 좀 시켜보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태극기 연대는 각자가 이슈가 다릅니다. 제가 굉장히, 말씀드린 정광훈 목사께서 김무성, 의원을 데려와서 대통령, 정광훈 목사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슬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탄핵시켰다고 해요. 자, 그분하고 어떻게 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탄핵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 고백, 자기 저는 심재철로 좀 좋아해요. 왜냐면 고생했어요. 세월호 할 때 위원장 제가 간사했어요.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우파의 목소리를 내려면 자기 고백이 필요하다. 왜 그것을 못하냐? 그걸 뛰어넘어라. 내가 탄핵 시점에 판단 잘못했다. 지금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더라. 이 자기 고백을 해야 된다. 그러고 단상에 서야 된다. 태극기를 들고 탄핵을 했는 사람이 자기 고백 없이 단상에 서는 것은 그건 배신이다. 그래 가면은, 그렇게 다 합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당이고, 여기는 시민단체잖아요. 정당의 길이 있고 시민단체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서로 간에 욕하지 말고 각자 태극기의 목소리를 내면서 키워나가면 된다. 한쪽은 안보 태극기. 예를 들면은, 한쪽은 국가의 병리에 대한, 그럼 여러 가지 이 노선들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3.1절이다. 김정은이 답방한다. 또 3.1절, 말도 안 3.1절 얘기 좀 해. 이거요. 북조선, 소위 말하는 북한 괴뢰들은요, 3.1 독립운동 33명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떠듭니다.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3.1절을 같이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그 3.1절 하는 의도가 뭐냐. 그걸 통해가지고 임정이 생겼잖아요. 임정의 그 당시에 70%는 좀 사회주의 계열이 많았어요. 이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손혜원이 아버지가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체제전쟁, 역사전쟁, 이 체제 역사전쟁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오늘
시간이 없어 그까지 못하지만은 원칙적인 거는 체제가 무너지면은 역사는 자동으로 무너진다. 자, 이 체제가 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잖아요. 그러면은 역사전쟁이라는 것은 벌써 5.18뿐만이 아니고 4.3, 4.3까지 들어갔어요. 자, 이거는 지금 역사를 뒤집어 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역사를 뒤집는다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도 반공이잖아요, 반공.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반공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부국강병 반공이에요. 이 반공을 했는 사람들의 역사의 배신자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 체제 역사 전쟁에서는 한 발이라도 밀리면은 우리는 그냥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점이 2018년, 2019년, 2020년 이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이냐. 그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얘기를 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태평양 포럼에 와서 경제 문제 뭐 이런 부분도 질문을 하시면은 안보 지금 우리 한미동맹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 내부가 굉장히 위험한 경고를 내고 있어요. 지금 제일 최악이 뭐냐? 가장 최악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많다. 그러면은 김대중 대통령 때 북한 핵 절대 안 만든다고 본인 핵 만들면 내가 다 책임진다고 했던 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뭐라 합니까? 북한에 우리 한국에 위험 없다고 했어요. 한국에 위험 도구로 쓰지 않는다. 압박 도구로 쓰지 않는다 했어요. 자, 지금 문제까지 넘어왔어요. 자, 그러면 핵 문제의 핵심에 지금 우리가 공포를 느끼고 국민들이 다 두려워하는 핵 문제의 핵심은 누가 사죄를 해야 됩니까? 민주당 정권이 사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 정권이. 그러면 문재인은 어떤 상황으로 갖고 가냐? 핵 보유국으로 인정 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계속 미국한테 전작권 문제, 한미 군사훈련 중단 문제, 그 다음에 한미 방위금 분담금 문제 돈 얼마 되지 않는다고 사실은요. 그 분담금 문제 계속 펀치를 던지고 시비 거는 겁니다. 계속 시비. 미국이 이제 도대체 우리가 왜 한국을 위해서 일했느냐는 거예요. 지금 미국 의회가 버틴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의회는요. 미국 민심이 돌아가면 미국 의회는 못 버티는 거예요. 지금 미국 민심이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버티지. 미국 민심이 좌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민주노총이 원래 투쟁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철수. 아주 저질적으로 괴롭힙니다. 미군 가족들 괴롭히고, 미군 가족 학생 애들 괴롭히고, 가는 데마다 뭐 이상한 짓들 하고, 막 이럴 거예요. 자, 그거를, 그래 한다 해가지고, 김정은 친송하고 백두 친송도 가만히 놔두는데, 이 경찰이나 검찰들이 건드리겠습니까?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때는 걷잡을 수 없다.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대한애국당이, 오늘 결정을 한 것은 미군 철수 반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행동까지도 지금 나와 있어요. 6가지 행동을 하겠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대대적인 그 행동 프로그램들이 돌 거예요. 그것을 앞장서서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 독선, 그들의 부도덕성을 캐야 된다. 그래서 당에다가 문재인 정권 비리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오늘도 벌써 몇 건이 들어왔어요.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유한국당 믿고 있다가는 이거 끝난다. 나라가 뒤집어지고 끝난 사람. 지금요, IMF 징조가 9가지 빨간불이 다 켜졌습니다. 경제 지표에 투자, 그 다음에 소비, 물가, 일자리, 그 다음에 외환, 또 지금 뭡니까? 지금 수출 6%를 안에 들어보면요, 수출 6%의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빼면 제로 성장이에요. 박근혜 대통령도 2.97%, 3% 고선을 유지하려고 대단히 노력했죠. 지금 2.7%로 떨어졌어요.
경제 성장이 2.7% 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일자리요. 솔직하게 일자리를 까놓고 전문가들 내놓고 얘기하면 이거는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왜? 40대 중추적인 일자리 확 빠져버렸어요. 20몇만 개가. 그리고 60대 이상의 알바 일자리가 25만 개가 늘었어요. 그 일자리로 보면은 퉁쳤잖아요. 24만 개 빠지고 25만 개 늘으니까 퉁치잖아요. 실질적으로 가면 알바 일자리가 그만큼 늘고 실질 일자리는 그만큼 빠져버리고 이건 나라가 이제 근간이 뒤집어진 겁니다. 근간이. 그러면 그거를 솔직하게 누군가가 나서서 이병태 교수 이런 사람들 좀 떠들다가 뭐 반응도 없고 뭐 안 하니까 이제 떠들지도 못해.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54조 일자리 예산 54조 선택해가지고 주경까지 해가 막 그거 갖다 썼잖아요. 그 돈 어디 간지도 몰라. 박근혜 대통령 때 평균 60만 개였어. 60만 개 일자리가. 그런데 지난해 문재인 정권이 36만 개 목표 잡았는데 9만 7천 개였습니다. 그 9만 7천 개가 실질 9만 7천 개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산의 기본 사람들은 다 빠져버리고 60세 이상 알바 자리가 잔뜩 는 거예요. 결국은 얼마가 빠지면 40만 개가 빠져버린 거예요. 자영업자 100만 지금 도산했잖아요. 자, 이런 상태인데 그럼 IMF가 제2의 IMF 오면은 자, 일본이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일본이 도와줍니까? 미국이 도와주겠어요? 우방국들이 도와주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수 국민들이 아마 저도 그 당시에 결혼 반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있던 거 다 금목이 다 줬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그걸 하겠습니까? 이 정권이 IMF 터지면 그냥 나라 망하는 거예요. 자, 안보대로 아까 말씀드린 9.19 군사합의를 미국하고 전혀 합의지 않고 군사합의 해가지고 그냥 막 몰아붙여가지고 뭐 지뢰 제거한다 해놓고 이래가고 앞에 소위 초계 비행이라는 거 있습니다. 비행을 못하게 하면은 우리는 방어 전략인데 방어 전략이라는 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막아붙여 NL을 뭐 거짓말하다가 보니까 오늘 50km로 줘버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안보는 우리가 표현을 그래 안보 참사. 안보쇼 끝났단 말이야. 지지율 떨어지니까 추석 안 넣었고 지지율 떨어지니까 평양 갔어, 평양. 그래가지고 40% 그때 몇 프로 가니까 20% 올렸어요. 그래가 60몇 프로 만들었다고, 평양 갔다 와서. 지금 지지율이 이제 또 떨어지잖아요. 또 2차 정상회담 하면서 쿵짝쿵짝 해가 또 20% 올려요. 그렇게 국민들은, 야, 지지율이 뭐 올라가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래 가잖아요. 안에 내막을 보면 다 썩어뻗는데? 도덕성도 없지, 지금 손혜원 하는 그거 한번 보세요. 이게 도덕적으로도 이제 무너져 버린 거 아닙니까, 정권이. 자, 그러면은 누군가는 불을 지펴야 되는데, 아니, 불을 어떻게 지피겠어요?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안 지피면 누가 지핍니까? 그래서 불을 지필 용기가 있는 국회의원이 있느냐고. 나와가지고, 태극기 들고 국민들하고 한판 싸워보자. 너가 이기는지 우리가 이기는지 내가 죽을 각오를 할 테니까 국민 여러분 나를 믿고 따라주세요. 내가 죽으면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나라가 거의 망한 상태라니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지금 상황은 다 말씀드렸다.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있으면은 제가 원래 딱 한갑이에요. 돼지띠니까. 저 선배님들요. 저부터 우리 선배님들 역적됩니다. 대한민국에 역적되는 겁니다. 역적. 옛날 같으면 의병해가지고 창이라도 들고 싸우고 총이라도 들고 학도병 나가 죽었는데 우리는 싸우다 보일다 보다 정치인들 저 솔직히 말해서 인간 같지 않은 정치인들 믿고 아직도 있으면은 우리 손자들 손녀들한테 역적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이제는 불복종할 때는 불복종하고 거리투쟁하고 싸울 때는 싸워야 된다. 이제 앉아서 얘기하는 시대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는 어디서 부르면 다 가요. 그 대신에 원고 질문 없다. 있는 대로 그냥 하자. 저는 방송에 생방 안 하면 안 나갑니다. 하도 장난들을 치니까. 지금 그 당시에 CBS 어디에서 생방하는데 제가 바로 켰잖아요.
이거 권력 쿠데타, 촛불 쿠데타하고 권력 찬탈 세력가 바로 끊어버리잖아요. 저 생각이 좀 다르네요. 끊어버리더라니까. 질문 시간 많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는 용기를 가지고 불을 지펴야 된다. 그 불을 지피는 것은 국회의원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제가 하잖아요. 10명만 나오면 돼. 10명만. 10명만 나와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이거 됩니다. 저 혼자서 했잖아요. 솔직히. 제가 잘나서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의 시대의 흐름이에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은 도저히 정권 다음에 넘기 한 번 더 연장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는. 그럼 시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 제가 총 걸게 하자. 정말 이제는 이렇게 저렇게 뭐 농객들 몇 사람이 그것도 끝난 거예요. 농객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봅시다. 지난번 홍준표 막 지지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홍준표가 졌어. 또 막 배신했어. 그러다 내가 홍준표 잘못 지지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로 끝납니까? 나라가 망해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국민들의 노도와 같은 뜻을 받들어라. 그러고 한 사람이라도 더 들고 나와가지고 광장을 채우고 서울역도 채우고 대한문도 채우고 꽉꽉 채가지고 정말 그때부터는 지금 프랑스의 노란 조끼 8만 명이 하는 거예요. 8만 명. 우리 수준밖에 안 됩니다. 노란 조끼가 전 세계에 노란 조끼 떠들고 우리 대한애국당 숫자밖에 안 돼요. 지금 집회 나오는 숫자 우리 숫자하고 비슷하다니까요. 그것도 전국이 8만 명이에요. 한 곳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이 없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불복종할 때는 불복종하고 투쟁할 때는 투쟁하고 사람들도 설득하고 지금은 이래가면 나라 다 망하고 정말 어떤 세상이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뭉치자. 정당 개혁도 한번 해보자. 이런 상태로 만든다.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오늘 올 겁니다.